신은 인간을 질투한다. 최문수.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깊은 물속같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같이 왔던 제임스 교수는 우붓하게 두 분만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비켜주었다. 침묵이 너무 답답해서인지 이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오늘 밤뿐인 것 같소. 이 교수는 부인을 쳐다보았다. 부인 김 여사는 대답하기 전에 이미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래요. 이 교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구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울음에 목이 메어 있었다. 여보, 울지 말아요. 이제 나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지 않겠소.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뒤치다거리를 하고 뒤따라가야 순리인데 먼저 가서 미안하오. 이 교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호흡곤란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온몸이 뒤틀리고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맑은 정신이었다. 진통제의 약기운이 아직은 남아있어서일 것이다. 말소리는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어눌했다. 아이에게도 이미 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타일러 두었고 며느리도 잘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될 것이요. 이 교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여보, 남아있는 식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요. 나도 곧 뒤따라갈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떠나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울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목까지 다 살면서 손자 손녀 잘 키우고 오래오래 있다 와야 해요. 그래야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 들려주구려. 내가 없다고 절대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천수를 다해야 해요. 나는 이렇게 가는 게 내 천수가 틀림없어요. 알겠어요. 눈물을 거두시오. 나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소. 김 여사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다. 이 교수는 해가 뉘엿뉘엿지는 서쪽 하늘을 안락 의자에 앉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김 여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이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여보, 나를 꼭 화장시켜 주구려. 나를 괴롭힌 이 못된 병균들을 깡그리 태워버리게. 여기에서 화장을 하고 나면 나를 저 호수에 뿌려주고 남으면 당신과 내가 여행했던 다른 도시에도 조금씩 뿌려주구려. 꼭 부탁해요. 나는 포틀랜드에서 화장된다면 콜롬비아 강에 뿌려달라고 부탁하려 했소. 내 살았던 곳 중에 참 좋은 도시였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려. 마지막 보는 이 호수가 그림같이 아름답소. 그때 왔을 때도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네, 알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리다. 눈물을 훔친 김 여사는 억지로 웃으려 해도 어색한 표정이었다. 여행용 담요가 흘러내려 이 교수의 발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담요를 끌어올려
가슴께까지 덮어주고 자기도 의자를 가져다 바짝 붙어앉았다. 두 손으로 이 교수의 왼손을 감싸 쥐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이 교수, 고마워요. 그동안 당신은 태산처럼 항상 나를 든든하게 감싸주어 감사할 뿐이요. 당신이 시골뜨기인 나를 선택해준 것도 감사하고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소. 바가지나 긁었지.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위아랫집 살았던 소꿉친구였다. 오순도순 좋을 때도 있었지만 공기놀이나 풀각시놀이를 하다가 티격태격 싸워서 얼굴을 핥힌 일도 있었다. 두 집은 이상하게도 아이들을 하나씩밖에 두지 못했다. 더 낳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부모들은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위아래 집터가 그런가 보다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성장하자 갈 길이 달라졌다. 이 교수는 서울에서 인류대를 나왔고 김 여사는 살림꾼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고향에서 여고만 졸업하고 말았다. 서로 애틋한 마음을 지닌 채 방학 때 만나면 친구 이상의 사이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가까워졌다. 영문학을 전공한 이 교수가 모교에 눌러앉게 되자 부모님들은 시골 생활을 접고 아들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했다. 김 여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내색하지도 못하고 이 교수를 떠나보내야 했다. 이제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는 헤어짐이었다. 이따금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더 이상 가까워지지는 못했다. 사회 통념상 서로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듬해 추석, 이 교수 부모님들이 성묘차 시골에 다녀가면서 김 여사 부모님들께 따님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을 놓고 갔다. 부모님들은 좋아했으나 막상 김 여사는 싫다고 했다. 이 교수에게도 나는 상대가 아니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그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혼사는 빠르게 진척되었고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생활은 소꿉친구 시절의 연장이었다. 좋은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시집 와서 시가 덕으로 학업을 계속해 대학을 졸업했다. 시부모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 교수는 언제나 김 여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오히려 김 여사가 투정을 부리면 평소 철부지 같은 이 교수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여동생을 다루듯 잘 어루만지고 달랬다. 늘 가정적이고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동반하여 가곤 했다. 시부모님들이 나서서 오히려 같이 가라고 부추겼다. 며느리인지 딸인지 주변에서 숫째 구분하지 못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좋았어. 우리는 소꿉친구여서 결혼한 다음에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하고 주도권을 잡겠다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소. 그리고 당신이 항상 나를 믿어주고 그래서 내 길을 열심히 갈 수 있었던 것 아니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공 뒤에 당신이 있다는 걸 알고는 당신이 바로 내 메인 파워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애처가니 경처가니 하면서 놀리기도 했었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요. 이 교수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난 당신이 있어 늘 행복했었소. 이 교수, 어떻게 잠을 좀 자보시오. 김 여사는 이 교수를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 마지막 석양이 너무도 아름다워 좀 더 보고 있겠소. 이 교수는 이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호수를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었다. 레만호의 노을이 반사되어 수면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오래전 출장 왔을 때 여기에서 며칠 묵은 일이 있었다. 병원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교수가 여기에 하룻밤 묵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때 작은 등산 철도로 로셰드네이에 올라 웅대한 파노라마 같은 전망을 볼 수 있었던 추억이 되살아났다. 건강한 몸으로 같이 여행을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앞서자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만년설이 쌓인 알프스와 어우러진 레만호는 자연의 신비였고 외경이었다. 기후가 온화하여 몽트루에를 위시한 주변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포도산지로 관광지로 인기가 높았다. 세계의 많은 예술가와 돈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도 남았다. 우아한 유람선과 갤리선 등을 타고 다양한 크루즈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교수를 말릴 생각은 없었다. 그래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 교수는 대답 없이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따라주는 와인을 한잔 했으면 쉽소. 의사의 정밀 진단이 나온 후 지금까지 그 좋아하던 술을 일절 끊었다. 김 여사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이 교수가 평소 좋아하던 와인 사토 메독을 주문했다. 김 여사는 또 눈앞이 부옇게 흐려왔다. 이 교수가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자 김 여사는 능숙한 솜씨로 진통제를 주사했다. 한참 만에 와인이 배달되었다. 김 여사는 와인을 잔에 따라 이 교수의 입에 대주었다. 이 교수는 와인의 향기로운 내음을 코로 잠시 음미하더니 한 모금 입안에 머금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해는 서산에 걸려 빠르게 빠지고 있었다. 수면 위에 눈썹만큼 남아 가물가물했다. 아이는 언제 온다고 했소? 이 교수는 아까 물었던 말을 잊었는지 또 물었다. 하루 전 병원으로 도착한다고 아까 말했지 않았어요? 김 여사는 부드러운 말씨로 말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잊어버렸니 하는 말투였다. 이 교수는 빨리 아들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랬던가요? 이 교수는 초조해하는 눈치였다. 오늘 하루 해는 너무도 짧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한부의 이 교수 같은 경우 속수무책이었다. 사람들은 말기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으로, 교통사고로, 안전사고로, 천재지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로 명부사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비참하게 끌려갔다. 그런가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천재지변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죽게 되어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해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다. 유언이라도 남기고 죽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어느 날 매스컴은 자칭 행복 전도사라는 여자가 자살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그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행복까지 도로 다 회수해 가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이었다. 유서에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경찰 발표처럼 자살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타살되었다. 남편이 그녀를 먼저 목을 졸라 죽이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이다. 자기 집도 아닌 어느 모텔에서였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불행은 큰 차이가 없다고
눈과 마음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는 곳마다 외치던 그녀가 자살을, 그것도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 여사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 길을 택했을까.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녀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고 절망의 늪에서 헤매다가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였다는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자살로까지 가게 한 지병은 이 교수가 앓고 있는 병 못지않게 희귀난疾병인 흉반성 루푸스로 알려졌다. 인간이 존엄해야 할 권리를 포기한 자살을 김 여사의 사고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보다 목을 매달아 죽은 남편 몰골이 처참하게 떠올랐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과 혀를 빼문 어느 영화 장면처럼 끔찍한 영상이었다. 충격과 연민, 공감, 분노,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진리도 새삼 곱씹게 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분노할 것이다. 그녀를 사랑했던 만큼의 배신감에 비례해 격분하거나 심한 패닉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김 여사 역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배신감과 분한 마음과 허물을 느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마치 친한 여고 동창생에게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 허탈한 심정이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국적기는 12시간 만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침 이른 시간이었다. 김 여사는 이 교수의 휠체어를 밀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장거리 여행으로 이 교수는 무척 피곤해 보였다. 짐을 찾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다. 탑승객이 꽉 찼었고 그러다 보니 짐들도 많았다. 컨베이어를 타고 나오는 짐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김 여사는 색깔 있는 수건이라도 묶어놓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배낭 한 개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짐과 같이 뒤섞여 한 바퀴를 더 돌고 나서야 겨우 찾아냈다. 휠체어를 밀어야 하기 때문에 짐을 줄이고 또 줄여 한 개로 꾸렸었다. 배낭을 겨우 찾아낸 김 여사는 등에 짊어졌다. 출국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줄 서 있었다. 여권의 비자 체크를 하고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교수는 피곤해 눈을 감고 휠체어에 기대고 있었다. 여권 검사가 끝나자 세관 검색대를 지나야 했다. 세관 검색대는 짐이 간단해서인지 금방 통관되었다. 국제선 공항을 빠져나와 이 교수를 국내선 공항으로 옮기는데도 쉽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였으나 택시들도 실어주기를 꺼려했다. 다행히 한국인 택시기사가 달려와 실어다 주었다. 그에게 택시비를 더 주려 했으나 극구 사양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라는 말만 남기고 바삐 가버렸다. 먼 타국에서 동포의 도움을 받을 줄이야. 김 여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국내선 공항에서 갈아타기 위해 수속을 밟았다. 갈아탈 비행기는 방향타에 털보 원주민이 그려진 알래스카 항공이었다. 국내선 탑승객도 보안 검색이 철저했다. 이 교수도 힘들었지만 김 여사도 힘들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과연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많은 테러 방제 비용이 들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김 여사는 한국이 좋다는 생각을 새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탑승 수속을 끝내고도 시간 여유가 많았다. 이 교수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공항 터미널에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아 진통제를 주사할 수가 없었다.
마약 상습범으로 신고라도 하면 복잡한 일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과로에 지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 교수를 보다 못한 김 여사는 이 교수가 탄 휠체어를 남자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남의 눈을 피해 진통제를 잽싸게 주사했다. 이 교수는 금방 고통이 이완되었는지 평온을 되찾았다. 대기하는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탑승을 마치자 작은 비행기인 알래스카 항공은 계류장을 빠져나와 활주로로 접어들어 금방 이륙했다. 비행기는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지 오른쪽에는 로키 산맥 고봉의 설산들이 장관이었다. 왼편으로 태평양의 검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보였다. 이 교수는 진통제에 취하고 피곤해서인지 눈을 감고 있었다. 오리건주의 주도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김 여사는 마중해주기로 한 제임스 교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이 일었다. 콜롬비아 강이 흐르는 옆에 위치한 포틀랜드 공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제임스 교수는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다. 이 교수가 포틀랜드 주립대학 교환 교수로 와 있을 때 절친했던 친구였다. 키가 크고 마치 아그리파가 환생한 것 같은 외모로 주변에서 늘 인기가 높았다. 제임스 교수는 이 교수와 김 여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휠체어를 탄 이 교수에게 어색한 자세로 허그를 하고 김 여사에게도 허그를 하는 등 훈훈한 정과 반가움이 넘쳤다. 이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퍽 측은하고 안타깝게 쳐다보는 눈치였다. 몸이 불편한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밴을 가지고 나와 있었다. 제임스 교수는 차를 몰아 시내 도로로 접어들어 업타운으로 들어섰다. 김 여사와 이 교수에게는 퍽 낯익은 거리였다. 한참을 달리자 오리건 세미터리라고 안내간판이 걸린 공원 묘지 옆을 지났다. 그들은 도시 주택지에 공원 묘지를 두고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 우리처럼 거부적이기보다 어릴 때부터 공원 묘지를 공원으로 알고 무서워하거나 피해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다. 차는 공원을 끼고 돌아 제27 에베뉴라고 안내간판이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비슷비슷한 크기의 단층 주택들이 연속 이어져 있는 업타운이었다. 교환 교수로 와 있을 때 이 교수네도 이곳에서 살았다. 김 여사는 감회가 새로웠다. 이곳에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으나 살면서 좋은 도시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시내 중심지를 무료로 운행하는 트라이메트가 있고 전자맥스가 있는가 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는 유의한 도시 중 그 하나였다. 음식값을 지불할 때 팁과 세금은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계산할 때 2할 정도 더 내고 나면 꼭 바가지 쓴 기분이었다. 세금만 내지 않아도 마치 헐값을 치른 듯한 흐뭇함이 있었다. 이 교수와 같은 학과에 있는 제임스 교수의 주선으로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자기 아내를 위해 동양 여자인 김 여사를 보고 적극적으로 이웃에 살기를 권유했다. 차는 제임스 교수네 집 앞에 맞았다. 제임스 교수의 일본인 아내 마사코가 달려나왔다. 부인은 체격이 아담하고 인형 같아 항상 아름답게 보였다. 더구나 오늘따라 잔잔한 국화 무늬가 그려진 기모노 차림이어서인지 더 돋보였다. 마사코는 이곳으로 유학 왔다가 제임스 교수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김 여사와 같은 또래인데 본 지가 10여 년이 지났으나 거의 늙지 않았다. 구김없이 편히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 모양이었다. 여기 살던 시절 같은 동양계 마사코 여사와는 보이지 않는 유색인종의 동병상련이어서인지 유유상종이어서인지 금방 친동기간처럼
가깝게 지냈다. 이제 마사코에 비하면 김 여사 자기는 백발의 할머니였다. 이 교수를 간호하는 동안 그렇게 된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마사코는 이 교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김 여사의 두 손을 잡고 반가워했다. 이 교수를 본 부인은 연민의 정을 느끼는 표정이 역력했으나 웃는 얼굴의 표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제임스 교수는 이 교수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하고 어린애를 안듯이 번쩍 안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교수는 고목나무처럼 말라 있었다. 이 교수는 제임스 교수네 집에서 나흘 동안 머물렀다. 제임스 교수는 이 교수 문제를 김 여사와 이메일로 협의하여 오리건주와 스위스에 인터넷을 통해 이미 접수해 놓고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승인이 났으나 오리건주에서는 외국인이어서 불가하다는 답신이 최근에 왔다고 했다. 제임스 교수는 답신을 받은 즉시 관련자들을 찾아다니며 이 교수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교환 교수로 와 있었지만 외국인 신분이어서 불가하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미국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는 주는 오리건주뿐이었다. 오리건 주민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하나여 가능하다고 했다. 인근 워싱턴주도 주민들의 찬반 투표에 붙여 찬성 쪽으로 가결되었으나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고 시행한다 해도 오리건주와 같은 5년 이상 거주 시민이라야 한다는 옵션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제임스 교수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이 교수는 제임스 교수에게 번거롭게 해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이튿날부터 제임스 교수는 여기 살 때 두 가족이 자주 놀러갔던 콜롬비아 강의 전망대까지 아주 서행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추억담을 들려주기도 하는 등 이 교수에 대한 배려가 각별했다. 이 교수는 하는 수 없이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안락사 지원 전문 병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는 처지였다. 제임스 교수는 이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자기도 같이 동행하기로 예약되어 있었다. 이 교수가 사양했으나 친구가 멀리 떠나는 길을 꼭 봐야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겨 못 이긴 척 동행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마음속으로 반가웠다. 혼자서 이 교수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다. 아들을 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동기간 같은 제임스 교수가 같이 있어준다면 좀 더 위안이 될 것 같았다. 이 교수는 제임스 교수의 성의와 배려에 퍽 고마워하는 눈치였다. 김 여사는 제임스 교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항공권 구매 비용을 주겠다고 해도 제임스 교수는 한사코 사양했다. 이 교수는 마사코와 헤어지면서 억지로 웃으려고 애를 썼으나 안면 근육이 부자연스러워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보였다. 이 교수 부부는 마사코의 극진한 배웅을 받으며 그곳을 떠났다. 이 교수와 김 여사, 제임스 교수는 파리행 노스웨스트에 탑승을 마쳤다. 몸이 불편한 이 교수가 탑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제임스 교수와 나이든 남자 승무원이 자기 가족같이 친절하게 돌봐주었다. 이 교수가 마지막 탑승을 마치자 곧 이륙하고 잠시 후 고도를 유지했다. 창밖으로 콜롬비아 강이 흰 천을 길게 펼쳐 널어놓은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고도가 유지되자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기내 스튜어디스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는데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기내 서비스를 했다. 특히 이 교수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자주 물어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김 여사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 교수가 근위축성 측색형화증 판정을 받은 것은 정년 퇴직을 하고 이듬해였다.
정년 퇴직하기 한 해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 보행이 불편했다. 처음 이 교수는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다고 지팡이에 의지했다. 자기의 몸 움직임이 평소 같지 않게 둔해진 것을 느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설에목 쓰러지듯 힘없이 넘어졌다. 돌부리에 걷어채인 것도 아닌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다시피 꾸꾸라졌다. 몸에 특별히 아픈 곳이나 이상은 느끼지 못했다. 이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우연일 수도 있고 창피하기도 했다. 손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어 김 여사가 발견하고 물었을 때 그냥 책상에 부딪혔다고 적당히 둘러댔다. 그 후로 또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이 교수는 아무래도 김 여사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김 여사는 이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냥 지내보겠다는 이 교수를 서둘러 병원으로 몰아세웠다. 병원 측은 척추 협착증으로 하지신경에 이상이 온 것 같다고 진단했다. 처방에 따라 약을 매일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계속해도 전혀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 교수가 재직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입원하여 3일 동안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정밀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진단이었다. 담당 의사의 말은 말초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낫기 어려운 병이라고 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한 움큼씩 먹었다. 약을 먹는 것도 고역이었다. 약간 차도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했다. 치료보다 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약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 좋다는 민간약도 힘들게 먹고 마셨다. 병은 한 가지인데 왜 그리 약이 많은지. 한 방에서 침술도 받았으나 효과는커녕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없었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기량작용을 하는 느낌이었다.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그 많은 약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지 아니면 약간 병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점점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졌다. 차츰 더 나빠져서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팔도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둔해졌다. 식사도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다. 글을 쓰는 것도 간단히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다. 이 교수를 정밀 진단했던 담당 의사는 이 교수가 오래 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여사는 명현현상에 빠지고 말았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생존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의사는 무얼 망설이는지 심각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답답해 재우쳐 묻자 마지못해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한 2년 정도 생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더 사신 분도 계십니다. 희귀난치성 질병은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원인은 비슷하지만 증상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병명을 밝히기가 심히 어렵고 치료도 결코 쉽지 않은 병들이 많습니다. 점점 새로운 균이 발견되고 환자 수도 늘어만 갑니다.
대다수의 희귀질환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의사로서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교수는 약의 힘이었는지 병의 진행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2년을 넘겼다. 김 여사가 병원 측의 권유로 간호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옆에서 주의하러 환자를 착실히 간호한 덕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교수는 이제 휠체어를 타야 했다. 그는 끈질기게 매달리던 한계 남은 생명의 스위치를 포기하고 말았다. 정리할 것도 많고 책도 이것저것 내야 하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모든 것을 포기하기는 억울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 여보, 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할 것 같소. 김 여사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 교수는 조용조용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했다. 이제 추하지 않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다. 영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게 인간이며 실존이다. 그런데도 자기와 같은 상황을 상대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게 또한 인간의 심리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실존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 여사는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할까? 모든 사람은 아마 영원 불멸을 원할 것이다. 태초에는 자기가 죽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고민 끝에 천국이 있다고 유혹하면서 각종 질병을 풀었지 않았을까? 김 여사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성경에 나오는 969세까지 살았다는 무두셀라가 있고 라멕도 777세를 살았고 노아도 950세를 살았다고 한다. 이런 영향인지 소설 속의 주인공인 불멸의 인간 레이몽 호스카도 영생 불멸의 약을 먹고 700년을 살아온 것으로 등장한다. 여주인공 레전느는 유명한 여배우이고 너무 지적인 인물이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타자와의 완전한 합치이며 죽음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을 갈망했다. 그 꿈을 불멸의 인간인 애인에게서 이루고자 했으나 영생에 관한한 상반된 사고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 실제 기록에는 영국의 토마스 파가 152세까지 살아서 위스키의 상표가 되기도 했고 중국인 리청유엔이 253세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된다. 비극 중에 참 비극이다. 전지전능하다는 조물주의 크나큰 실수였는지 배려였는지 모를 일이다. 4900년이 되었어도 죽지 않는 식물인 미국 캘리포니아 인요 국립공원 화이트산에 있는 무두셀라가 있다. 일종의 소나무라고 했다. 아마 이 이름도 성경에서 빌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살까지 살지 못한다. 허구일지라도 1000살 넘게 살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삼천갑자 동방사기,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다는 전설 속 인물이 아닌가 믿어진다. 3000살을 살았는지 18만 살을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 몇 살까지만 살다 죽을 테니까 아픈 데 없이 살다가 죽겠다고 하느님과 빅딜 계약이라도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물의 영장이네 뭐네 하지만 자기의 수명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정말 빙축맞은 탄생이다. 인간의 존엄을 포기한다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에 대한 반란이고 도전이라 생각되었다. 인간이 살고 싶은 만큼만 살다가 잠자듯이 고통 없이 존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이 교수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자 김 여사는 하느님에게 항의하고 싶었다. 외모가 훤칠하고 학계에서도 명망이 높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뭐 이런 병이 하필 우리 이 교수에게 걸렸는지 자탄했다. 차라리 어떤 장기를 대수술이라도 하고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억울했다. 왜 이런 불행이 이 교수에게 닥쳤는지 김 여사는 간혹 밤하늘을 보고 탄식했다. 남 못할 일 한 번 한 일 없고 악한 마음 한 번 먹어본 일 없는 이 교수를 저 모양으로 만든 조물주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오래 살고 선한 자들이 어렵게 살고 일찍 죽고 한다면 이게 어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 여사는 요즘 심한 회의에 빠졌다. 한마디로 너무 괴로웠고 하느님을 원망했다. 이 교수는 모든 학술 활동을 접어야 했다. 읽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깨나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살이 말라갔다. 손가락에 전달되는 힘이 떨어지고 팔에도 힘이 빠져갔다. 이따금 목이 잠기고 목소리도 변형이 오고 있었다. 조금만 말을 많이 해도 목소리가 쉬었다. 발음이 똑바르지 못하고 어둔해지고 말이 어눌해졌다. 음식을 먹다가 사레가 잘 들리기도 했다.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했다. 입에서 침이 새거나 물을 마시고 난 후 흘리기도 했다. 이제 출중했던 외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요즘 들어 이 교수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기관지 이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던가 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조짐이 느껴졌다. 말이 약간 어눌해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었다. 이 교수가 구술하면 김 여사가 컴퓨터 작업을 해서 아직은 친구들과 학술적인 정보도 주고받고 이메일도 소통했다. 이 교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건실했던 자기의 모습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인간답게 죽기를 원한다고 김 여사에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간청했다. 김 여사 역시 이 교수를 추악한 죽음으로 내몰고 싶지 않았다.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 혀를 빼물고 바지에 온통 오물을 배설해 추하게 죽는 모습도 떠올려 보았다. 우선 복날 개를 잡는 잔인한 영상도 떠올랐다. 그렇다고 청산가리를 구해 먹을 수는 차마 없는 노릇이었다. 청산가리를 먹은 자살자들이 손톱이 빠지도록 땅바닥을 기다가 온몸을 떨면서 죽는다는 기록을 보았다. 그것도 인간답지 않은 죽음이라고 단정지었다. 한강에라도 가서 같이 물에 빠져 죽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 죽음을 택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싫었다. 수면제를 구하다 복용하고 죽는 방법도 있겠으나 약을 다량으로 구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도 존엄해야 할 인간의 참모습이 아니었다. 김 여사는 이 교수도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속마음을 잘 읽고 있었다. 초원에 사는 유목민 중에는 늘 이동하는 생활에 거추장스럽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인을 안락사시키기도 했다. 김 여사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본 일이 있었다. 온 가족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고 끝날 무렵 잔치 음식에 나온 닭다리뼈를 날카롭게 깎아 노인이 입에 물고 있으면 어린 손자가 웃으며 다가가 손바닥으로 다 쳤다. 노인은
목구멍에 급소를 찔려 급사하는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다. 김 여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회의를 느꼈다. 이 교수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으나 길이 없었다. 고통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주사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내가 일생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데 대해 깊은 시리에 빠졌다. 나약한 인간의 단면이 김 여사를 하루하루 괴롭혔다. 아침이 되었다. 김 여사는 창문에 커튼을 걷었다. 날씨는 우중충했다. 곧 비라도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어제의 화창한 날씨는 간데없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병원에서 다인승 미니버스가 호텔로 들어왔다.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친절했다. 이 교수를 아주 조심스럽게 차로 모셨다. 김 여사와 제임스 교수가 올라타자 차는 출발했다. 병원은 멀리 있어서 오래도록 달렸다. 오후 늦게야 진찰하기 위해 입원했다. 이튿날부터 과연 이 환자가 안락사의 대상인가 하는 정밀한 검사가 시작되었다. 상당히 세밀한 검사라고 느껴졌다. 검사가 끝나자 디데이는 일주일 후로 잡혔다. 일주일 동안 이 교수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했다. 김 여사는 비디오의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제임스 교수는 그동안의 미국 생활 속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많이 떠올리게 했다. 이 교수는 지난 추억을 더듬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제임스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미국 생활에서 같이 연구하고 발표했던 논문과 주말이면 두 집 식구들이 같이 놀러 다니던 높이 620피트 상공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멀트노마 폭포며 컬럼비아 강이 한눈에 보이는 크라운 포인트 전망대의 석조 건물 비스타 하우스를 이야기했다. 또 본네빌댐에서 물고기가 통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아이들과 같이 좋아했던 일과 로즈 가든과 로즈 페스티벌에 갔던 일들도 이야기했다. 포틀랜드는 장미의 도시로 유명했다. 밴쿠버에서 로데오 경기를 보았던 일, 후두산으로 스키를 타러 갔던 일 하며 아스토리아와 뉴포트의 해양 뮤지엄에 갔던 추억담을 나누기도 했다. 제임스 교수는 될 수 있으면 교수 시절 학문적으로 골치 아팠던 이야기들은 회피해가는 듯했다. 늘 친한 친구가 되어주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이 교수 역시 제임스 교수가 미국 생활에서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말이 어눌해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은 김 여사가 보충 설명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솔직히 이 교수가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임스 교수가 같이 와주어 위로가 되었다. 마음속으로 한없이 감사함을 느꼈다. 김 여사는 이 교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나 고민했으나 특별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음식도 죽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일주일의 시간은 찰나였다. 어젯밤 늦게 외아들의 전화가 왔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 있는 이 교수의 외아들이 내일 시간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는 전화 내용이었다. 아들은 약속대로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제임스 교수와도 반가이 인사했다. 어릴 때 제임스 교수를 큰아버지라고 불렀고 그의 아들과는 같은 또래 친구여서 늘 형제처럼 놀고 싸웠다. 왜 작은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큰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이 교수가 농담성 힐문을 하자 아빠보다 키가 크잖아 라고 대답해 모두 웃었던 일이 있었다.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금년 초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
아들이 처음에는 극력 반대했으나 아버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심경을 이해했다. 험하지 않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깊은 의도를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한 듯했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어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다. 아들은 자기의 아내, 즉 이 교수의 며느리와 손자, 손녀와 같이 오지 못했음을 미안해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차마 볼 수 없다고 시아버지에게 편지만 써보냈다. 아이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며느리의 깊은 마음을 이 교수와 김 여사는 이해할 수 있었다. 아들이 읽어주는 편지 내용을 들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범과 함께 어머님 모시고 손자, 손녀 잘 키우겠으며 저를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끝에 아버님 사랑합니다로 편지는 마치고 있었다. 이 교수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을 모이도록 했다. 정밀검사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소원대로 해주는 것이 옳다고 했다. 병이 달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만이 최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여사와 아들은 병원 측의 제안에 동의했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확인서에 김 여사가 서명했다. 병원 사람들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이 교수가 김 여사와 아들에게 가슴 아픈 이별의 말을 전했다. 여보, 미안하오. 내 긴 생애에서 철없는 나를 보필해 주느라고 고생이 많았소. 이 교수의 손을 잡고 있던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다시 아들을 향해 같은 말을 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없어도 너희 부부가 어머니에게 내 몫까지 다 해다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이 교수는 제임스 교수에게도 먼저 가서 미안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 더욱 미안하다는 말과 여기까지 와준 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했다. 제임스 교수가 이 교수의 두 손을 잡자 감각은 없겠지만 이 교수의 눈은 충혈되었다. 이 교수는 제임스 교수를 향해 조용히 굿바이라는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다. 이 교수와 가족들과 제임스 교수와의 대화가 끝나자 의사는 약재를 가져왔다. 바르비트를 물 1dl에 타서 희석시킨 약물을 10분 동안에 마시라고 했다. 김 여사와 아들은 고통 없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 말들은 울음과 범벅이 되었다. 이 교수는 스트로를 통해 서서히 빨아마셨다. 약재는 먹기에 역겹거나 거부 반응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교수는 편안한 얼굴로 마시고 나자 곧 혼수 상태가 되었다. 이어서 깊은 숨을 쉬고 난 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10분쯤 지나자 그는 고통 없이 영원한 잠속으로 빠졌다. 심전계의 오실로그래프의 초록색 시그널도 일직선이 되었다. 맥박도 완전히 멎은 듯했다. 이 교수의 60대 중반을 넘는 일생은 주름 커튼이 내려지듯 조용히 막을 내렸다. 김 여사와 아들은 양쪽에서 이 교수의 손을 잡고 꿇어앉아 설게 울었다. 제임스 교수도 안경을 벗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김 여사는 나도 곧 따라가겠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흐느껴 울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말을 거듭했다. 오열하던 김 여사와 아들은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었다.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과 검시관이 함께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에서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담당 경찰은 식구들과 안락사를 집도한 의료진들의 진술을 전부 기록했다. 그들은 예의 바른 태도로 가족들에게 차분하게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검시관이 이 교수의 죽음을 검시했다. 이 모든 절차는 조용하게 끝났다. 그들은 떠나면서 환자의 나라 관계기관에도 인터폴을 통해 통보가 간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검시가 끝나고 그들이 떠나자 김 여사는 이 교수의 얼굴에 얼굴을 비비면서 설게 울었다. 병실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교수의 죽음은 곧바로 병원차에 의해 화장터로 옮겨졌다. 화장 절차도 간단했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 교수가 정말 고통 없는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빌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주체할 수 없었다. 일행은 그 이튿날 오후에야 숙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김 여사는 석양이 되자 이 교수의 유해를 아들에게 안겨 호수로 나갔다. 김 여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후반에 있는 의자에 잠시 앉아 쉬었다. 호수 건너를 초점 잃은 눈으로 멀거니 쳐다보았다. 머리칼이 하얗다 못해 투명하게 석양빛에 반사되었다. 이제 60 중반이었으나 이 교수의 병수발로 초췌하고 건늙어서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파였다. 그래도 누가 보나 곱게 늙어가고 있었다. 김 여사는 이게 한편의 악몽이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는 싫었다. 이 교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김 여사는 백을 열고 흰 장갑을 끼더니 아들이 안고 온 유해 상자에서 가루를 조금 집어 호숫가로 내려갔다. 물 위에 가루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했다. 가루는 물 위로 흩어져 흐물흐물 가라앉았다. 이 교수, 자기가 좋아하던 곳이야. 편안히 잠들어. 뭐 천국 같은 것은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이 교수가 늘 좋아한다고 말하던 곳이니 잘 있어. 나도 머지않아 뒤따라갈 테니까 잠시만 참고 있어. 김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고 말았다.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해는 이미 서쪽 산 너머로 넘어가고 가로등이 점점이 들어왔다. 잠든 것처럼 보이던 도시가 서서히 살아났다. 전등 불빛이 잠자던 아이가 눈을 뜨듯 이 건물 저 건물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김 여사는 호수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힘없는 걸음걸이로 숙소인 호텔을 향해 걸었다. 아들이 김 여사를 부축했다. 김 여사는 올 땐 이 교수와 같이 왔지만 이제 혼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다시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 김 여사는 꺼이꺼이 울었다. 아들이 달랬으나 참지 못했다. 아들도 눈물을 훔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며 지나갔다. 이튿날 김 여사는 아들과 제임스 교수와 같이 아들이 살고 있는 런던행 비행기를 탔다. 제임스 교수도 런던에 들러가도록 아들이 권유했다. 아들은 제임스 교수를 큰아버지라고 깍듯이 모셨다. 제임스 교수도 마이 선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제임스 교수는 런던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자기 집이 있는 포틀랜드로 돌아갔다. 헤어질 때 아들에게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떠났다. 김 여사는 제임스 교수에게
마사코상의 배려에 감사했다는 말을 안겨보냈다. 아들이 히스로 공항까지 배웅을 돌아왔다. 김 여사는 큰 충격으로 불안과 초조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 교수를 자기가 죽인 것 같은 강박에 시달려야 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게로 가라앉았다.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어 눕고 말았다. 며느리의 정성과 손자 손녀들의 재롱도 별 효과가 없었다.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자 몸을 추스를 수가 있었다.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들의 손을 뿌리치고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런던을 떠났다.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는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의 유언을 전언했다. 아들 내외는 건강도 좋지 않은데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가시라고 만류했다. 김 여사는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해야 이 교수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것 같아 강행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들도 더 말릴 수가 없었다. 김 여사는 파리를 거쳐 프라하, 로마, 마드리드, 이스탄불, 동경 등을 거치면서 유고를 조금씩 뿌렸다. 김 여사는 비행기에서 울고 그 도시에서 이 교수와 거닐던 곳을 지나면서 또 울었다. 이 교수, 나도 곧 뒤따라갈게요. 김 여사는 목이 메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교수의 환영이 떠올랐다. 이 교수가 없는 이 세상은 너무도 삭막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바람막이가 없는 허허 벌판에 내팽개쳐진 허허로움을 극복할 길이 없었다.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낙오자였다.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더 많은 도시를 돌아야 하지만 건강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차후로 미루고 귀국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내려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저 밑바닥에 도사린 깊은 슬픔이 무도질해와 눈물이 앞을 가렸다. 김 여사가 눈물을 훔치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장렬해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을 향한 플래시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한쪽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앞길을 막았다. 이 교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안락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스위스를 택했습니까? 당국에 할 말은 없습니까? 왜 이제 귀국했습니까? 기자들은 길을 막고 끈질긴 질문을 총알처럼 퍼부어댔다. 김 여사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현기증이 일고 귓가에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곧 쓰러질 것 같았다. 휘청하는 순간 누군가 팔을 부축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또 한 사내가 다른 쪽 팔을 붙잡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밀어제치고 김 여사를 끌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나오기가 무섭게 처음 사내가 여권을 보자고 했다. 김 여사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당신들은 누구냐,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자기들은 경찰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김 여사가 여권을 내밀자 잽싸게 낚아채 확인하고는 형법 제252조 2항 자살 교사 방조 혐의로 연행한다고 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미란다 선언을 늙은 무녀가 주술 외듯 감정 없이 읊어대고 있었다. 신도 막을 수 없는 일을 인간들이 막겠다고. 어리석은 짓이야. 김 여사는 중얼거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경찰이 물었다.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 교수의 유해 상자를 소중히 아는 채 경찰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끌려 들어갔다.
차는 인천공항을 벗어나자 경광등을 차 지붕에 부착하더니 서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다. 겁에 질렸던 김 여사는 장거리 여행의 피로 탓인지 정신이 까무르기 꺼져갔다.